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이다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본인이 시험을 보려고 하고 혹은 이제 발표할 때 너무 그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이 와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인터넷에 이제 찾아봤다는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무슨 공황 증상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런 그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얘기 드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황이라는 거에 대한 그 청소년들이 찾아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착각을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면 실제로 그 불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황 불안이 오면은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 두 번째는 심장이 막 뛰어가 뛰다가 심장이 마비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심장이 많이 뛰니까 그래서 심장이 이 마비가 와가지고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아주 명확한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히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도대체 팩트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거는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뭐 숨을 쉴 수 없는 기도가 뭐 막힌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기도는 실제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세탁기의 세탁기 그 배수관, 세탁기에 그 오물 나가는 그 배수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의 그 장기 다른 그 위장관계통에 다른 그 유연성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기도는 식도 이런 거하고 달리 기도는 약간의 딱딱하게 되어 있는 배수관 같은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목이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쫄려서 이 경동맥이라고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올라가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있지만, 본인 기도가 불안해서 이게 그 숨이 막혀가지고 자기가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구나라고,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이 올라와도 그 숨이 막혀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면, 그때 이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불안하면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단을 이제 학생들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층에 이렇게 2계단 3계단 뛰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계단을 막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하면은 이렇게 숨이 안 차냐, 혹은 또 심장이 막 안 뛰냐, 그러면 숨도 차고 심장도 뛴대요. 그럼 그거는 왜 심장이 막 그때 뛰면 왜 그때는 오히려 불안이 안 오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빨리 올라가고 그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운동이라는 개념, 몸이 격하게 내가 뭔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하게 여겨서 불안이라는 게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계단을 운동처럼 올라가면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온몸에 에너지, 즉 피를 빨리 보내줘야 힘을 얻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움직여서 피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를 압니다. 얘들은 감적으로, 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불안을 하면 우리 머리에서는 교감신경이라고 내가 불안을 느끼는 그 신경이 작동되어서 심장에다가 어느 정도 빨리 뛰게 해가지고 내가 불안을 느끼면은 입에 침이 마르고 또 호흡도 가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또 빨리 뛰고 하면서 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옵니다. 불안이라는 것을 내가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이 이제 빨리 뛰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심장이 어느 정도 많이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스스로가 교감신경만 심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이라고 그게 편안하게 만드는 이 자율신경인데 어느 정도 세게 뛰게 되면 선을 딱 넘었다 싶으면은 부교감신경이 작동돼서 알아서 심장이 알아서 천천히 뛰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 작용이 뭐냐면 이제 길항작용이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고 반대쪽이 내려줘서 균형을 맞추는 우리 신체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보호하는 보호 기능의 방어의 작동 체계가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물리적인 설명이든 신체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 절대로 아이들은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이 이제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그 바디빌딩 그러니까 자기 몸을 빌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역기도 많이 들고 역기란 뭐 이렇게 뭐죠 그 애들 헬스 그러니까 헬스장 가지 않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헬스장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맨몸 운동 이런 거 좀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뽀빠이 얘기하면 또 애들 또 뽀빠이 몰라요. 부모님이니까 이제 우리 뽀빠이 얘기하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들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거를 이두박근이라 하죠. 이두근. 근데 여기 이두박근이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쫄리죠. 이두박근이. 그런데 이 팔을 당겨서 이게 쫄리는데 반대쪽도 쫄리면 절대로 이렇게 당겨서 뭔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걸 당겨서 이두근이 여기 쫄리면 반대쪽 여기 밑에 있는 삼두박근은 늘어납니다. 이완됩니다. 그래야지 수축되고 이완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신체는 우리 머리하고 똑같이 균형을 항상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한쪽이 뭔가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량작용을 늘 하고 있습니다. 뇌도 항상 한쪽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한 반대쪽이 작동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만 해도 실제로 아이들은 숨이 내 목에 이 기도가 막혀서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구나.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자체가 심장이 어느 정도 빨리 막 뛰다 보면은 몸이 심장에 붙어 있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의 작동에 의해서 알아서 다시 천천히 뛰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구나. 심장 자체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다 안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아무리 불안이 오고 해도 너는 괜찮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줬을 때 그 불안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청소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호흡이 가빨라지고 심장 뛰고 손에 막 땀나고 이런 막 침이 이렇게 침샘이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이렇게 있는데 침이 마르니까 막 이렇게 입이 마르게 되죠. 이런 증상이 너무 뚜렷하죠. 그러니까 뚜렷한 이런 양성 증상 때문에 불안을 더 느끼게 될 만하지만 이 모든 증상들도 우리 몸은 이게 계속
문제가 이어지지 않고요. 분명히 우리 몸은 방어 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숨이 막혀서 죽는다? 그럴 수가 없다. 두 번째, 심장은 어느 정도 세게 뛰다 보면은 편안하게 뛰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도 계속해서 불안을 계속 느끼는 그 상황에 주변의 요소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촉발 요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자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제거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너무 테스트를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과하다라고 느끼는 정도면 분명히 그거는 아이하고 대화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 욕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게 과한 거는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안을 야기하는 촉발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학업적, 우리 어른들은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불안을 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우리는 인식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더 얘기를 정하게 해주면 불안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네, 오늘 뭐 분석이나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짧게라도 이렇게 좀 드렸고요. 항상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하고 있는 독서 심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영상 밑에 항상 뒤에 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심리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2023년 벌써 4기 분들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4년 동안 매주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질의응답도 받고 그만큼 많은 분들도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단계가 몇 단계까지가 있냐, 1년 과정이 끝나면 이제 더 배울 게 없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2급, 1급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은 전문가 단계라는 1년 또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전문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1년 과정이 아니라 전문가 단계에 또 1년 동안은 뭘 배우냐. 그때는 난독증, 디슬렉시아라는 난독증이나 그다음에 생리심리학, 독서가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신경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 단계는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동화책이라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끝나냐? 아닙니다. 세 번째 3년치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는요. 12권의 전문 심리학 책을 정신과 의사분들이 쓴 책 12권이 지정되고 그리고 그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떼는 것뿐만 아니라 어, 매주 마이크로 스킬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쓰이는 그런 상담 스킬을 40개를 배우게 됩니다. 1년 48주 중에 거의 40개 기술을 한 주에 하나씩 배우면서 실제로 공부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단계로 보면 1년 단계의 첫 단계가 있고 또 전문가 단계인 두 번째 단계가 있고 3년째 슈퍼비전 단계, 즉 역량 강화라는 슈퍼비전 단계까지 치면 총 기본 3년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주변에 하는 다른 과정들하고는 비교는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과정들을 듣고 와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길고 많은 내용, 무수히 많은 내용을 이제 하고 있어서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여태까지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충분하게 더 많은 내용들, 더 깊은 내용들을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독서 심리 지도사 이 과정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선 첫 1단계, 즉 첫 1년치 배우는 그 단계는
2달이 1단계로 총 6개월, 6단계로 1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초반에 1년에는 1단계가 2달이죠. 그래서 한 달, 1월달, 2월달 끝나면 1단계가 끝나는 거고, 3월, 4월이 끝나면 2단계가 끝납니다. 5, 6월달 끝나면, 즉, 이제 절반, 반년이 끝나면 이제 3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6단계로 1년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길이를 보더라도 정말로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비용에 대해서도 참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만약에 실제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60분 듣는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라라는 얘기도 드렸고, 또, 물론 이 과정을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그 내용만 보고도 다 만족을 하고 이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해서 아는데 듣기 전에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다른 과정들이 몇 개월에 얼마의 수강료를 받는지. 한 달에 5만 원 꼴입니다. 분명히 사실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깊게 배우고 오랫동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번 신청한 그 과정은 평생 계속 복습을 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하고 다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상담을 한번 하고 나서 상담 때 느꼈던 어떤 그 나의 회복이나 상담 때 느꼈던 내가 깨달음이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잊혀지죠,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이 아니라 심리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하고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이 과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음, 자녀들 중에 ADHD나 자녀들 중에 상당히 좀 양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을 받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할 거 저한테 그 질문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돈을 써가면서 문의하고 상담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로 봤을 때는 이곳저곳을 돈을 내면서 슈퍼비전을 받고 계시죠.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3군데 이상을 지금 슈퍼바이저로 있는데, 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서 슈퍼비전 받는 것보다는 저한테, 부족하지만 저한테 이 과정을 밟으면서 슈퍼비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과정은 듣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독서라는 것이 어, 정말 어디에 좋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독서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뇌의 영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안에서도 전전두엽은 동물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이제 통제력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떨어지냐면 바로 전두엽의 통제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고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을 건강하게 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되지만 또 저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는데 1년이건 2년이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전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꼭 최소한의 석사 과정에 상담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과를 안 나왔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 교육이나 심리 교육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중에서도 매개 중에 미술 치료 말고 이런 독서 치료나 독서 지도를 통해서 독서 코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 대상들은 일반 군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고위험군이나 이런 군들은 당연히 전문 상담사들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단계를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독서 심리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독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좋아지냐?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전두엽이 좋아집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도대체 뭔데 정말로 이렇게 좋아지냐? 인간이 전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흔하죠. 왜냐면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소통을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의사소통은 다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깊은 심리적 영역입니다. 상대방, 상대방의 어떤 눈빛, 눈짓, 뭐 손짓, 몸짓을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투나 뉘앙스까지도 내가 파악을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건강해야 의사소통도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수준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엽은 그냥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나와의 주거니 받거니 그런 감정과 생각과 몸짓 이런 비언어,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까지도 잘 공감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늘 일반 그냥 상대방 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늘 이 수준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향상시키려면 내가 나의 의사소통을 높이는 그 영역, 전두엽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 글자가 전해주는 그 의미를 내가 파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전두엽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계속 잘 할 때, 즉 독서 심리라는 영역이 건강하게 향상될 때 나의 전전두엽이 향상되고 전전두엽이 향상되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당히 의사소통이 깊고 지혜롭게 잘 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건강하게 잘 읽다 보면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나게 정교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독서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왜 대화가 안 되지? 말은 하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 전달이나 이런 게 진다라는 것은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의사소통 능력, 전전두엽의 기본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결정을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전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또 결정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에 아주 사소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되게 결정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하루에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결정을 잘 하려면 놀랍게도 전전두엽이 성장되어 있고 전전두엽이 기능이 잘 될 때만 내가 아주 중요한 그 순위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를 하지 않으면 특히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서는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전전두엽의 결정 기능까지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을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냐면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이 도대체 뭐 다양하나요? 네. 기억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또 단기 기억에서는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기 기억이지만 이 작업 기억의 능력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 명시적 기억이라고 그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명시적 기억에서는 단어 쪽에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거는 의미 기억이라고 스토리나 장소나 이런 게 기억나는 거는 사파 기억, 에피소딕 메모리하고 사파 기억이라고 그러고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기억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기억은 아직도 나는데 설명할 길은 좀 없어요. 그러면 감정 기억이라고 그러고 몸이 자전거 탈 때 그냥 바로 막 타죠. 그런 절차 기억도 암묵적 기억에 설명할 수 없지만 기억나는 절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억들 중에 실제로 작업 기억, 이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작업 기억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기억은 우리 머리에 해마라는 영역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면 내가 외부에서 받고 있는 이 자극들의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내 해마에 있는 이 기억과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기억들을 잘 조합할 수 있는 기억. 요게 이제 작업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심리적으로 향상되기 위한 책을 잘 읽다 보면 기존에 쌓여 있는 이 기억과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이 자료의 이 결합을 통해서 점점점 더 건강한 기억과 건강한 작업 기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관심과 몰입과 집중이 이 작업 기억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한 지식인지 불필요한 지식인지 이런 지식에 대한 구분 능력도 뛰어난 게 작업 기억의 또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 머릿속 해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억과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정보의 비교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 기억이 뛰어나면 불필요한 기억을 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올라서 수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기억이 나에게 필요 없는 기억이고 내가 이 기억을 다시 또 곱씹느냐고 반추라 그러는데 이런 침습적 반추를 하느라 지금 현재의 내 시간이 좀 먹게 되는 것을 빠르게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심리적인 향상을 위한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언제든지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미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 전화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누르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어, 판단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1월 달이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1, 2월 달이 지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하셔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언제 하던 늦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시간으로 못 듣는 것뿐이지 이미 4년치 한 내용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분들은 1년치를 신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4년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벅찰 정도로 많은 정보와 지혜를 볼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